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시 수업 3단원 주의는 나가고 소단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 시작한 지 한 달? 한 달이 아니죠. 그죠?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 여러분들 적응은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올라갈 쯤이면 아마 인터넷 상황도 좀 개선이 돼서 서버도 안정화됐을 거고, 아마 조금 더 그 코로나의 그 파워가 조금 가라앉았을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가 1단원이랑 2단원에서 한자를 만드는 원리, 이제 그걸 조자 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 조에 글자자를 써서 글자를 만드는 원리 중에 두 형제를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본떠서 쓰는 상형 글자랑,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점이나 선으로 표현한 지사의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회의와 형성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두 가지를 배우면 이제 한자의 조자 원리는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형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자가 대부분 만들어졌고요. 이 원리를 알고 나시면 이제 한자를 보고 뜻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이제 소위 때려 맞출 수 있는 능력, 대충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게 됩니다. 물론 기본 글자는 다 알았다라는 가정하에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단어까지 하면 이제 기본은 다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이야기가 있는 범위를 배울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3단원의 제목은 주인은 나가고입니다. 이게 왜 주인은 나가고냐면 이 책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약간의 위트와 해악이 담긴 그런 문장인데요. 이따가 본문 볼 때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1번은 회의와 형성의 특징을 안다. 두 번째 단어의 짜임 중 수식 관계를 안다. 저희가 이제 주술 관계를 했었죠. 주어와 서술어, 이제 단어의 짜임 중에서 수식 관계가 있대요. 수식어와 피수식어, 이따가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자의 짜임을 통해 한자의 음과 뜻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회의와 형성을 배우면 이제 글자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 장 넘겨서 여기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회의와 형성 중에서 우선 회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라는 방법이죠. 글자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그 글자 자체를 살펴보면 여기 모이다와 뜻, 그러니까 뜻이 모이다, 뜻이 모여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한자를 합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합치다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요. 1번 상형과 2번 지사는요,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형이랑 지사는 없는 글자를 새롭게 만드는, 완전 창조해야 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글자를 새로 만들기도 어렵고, 그리고 더 늘리기가 힘들었어요. 왜 더 늘리기가 힘드냐면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여기 3번 회의야, 이제 4번 형성은 기존의 상형과 지사의 방법으로 만들었던 이 글자들을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합치는 방법이에요. 3과 4는 합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에서 글씨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3번과 4번을 통해서 글자를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기존에 있던 글자를 합친다라는 건 최소한 두 글자를 합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상형지사보다는 3번, 4번에 나오는 회의와 형성의 글자의 획순, 그러니까 복잡함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아무래도 글자를 합쳤기 때문에 복잡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한자와 한자를 합쳐서 새로운 한자를 만들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한자의 뜻 부분만 합쳐서 새로운 뜻을 가진 한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야지 이게 이해하고 이렇게만 보면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한자에 3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형,
모양, 그리고 뜻, 의, 그리고 소리가 있는데 이것 중에서 제일 물론 이제 모양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회의에서 뜻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뜻과 뜻을 합쳐서 새로운 뜻을 가진 한자를 만들 때 기존 한자의 뜻과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랑 아빠랑 합치는데 개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합치면 사람과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 그리고 뭐 손가락을 합치면 손가락과 연관되어 있는 새로운 뜻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건 글자를 새롭게 만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죠? 회의의 방법 역시나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많이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 때문에. 요거는 직접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걸 제가 그냥 여기다가 글자를 써왔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요 첫 번째 있는 글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글자이긴 한데 모를 수도 있고, 자, 요거는 석이라는 음을 가진 무슨 뜻일까요? 나이트, 그렇죠? 저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석입니다. 자, 요거는 뭐 우리 썼으니까 알죠? 모를 리가 없죠. 구라는 음을 가지고 있는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자, 요 두 아이를 합치는데 모양은 당연히 똑같이 이제 합치겠죠. 근데 뭐 이렇게는 왜 안 합치나요?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글자의 모양 때문에 이게 아마 변형이 된 걸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런 비슷한 글자도 있죠. 뭐 가 같은 글자들. 하지만 석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있는 글자가 이제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사람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얘는 필요 없습니다. 음은 여기서는 필요 없어요. 회의의 방법에서는요. 음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전역과 입. 이때 전역과 입 둘 다 뭔가 연관성이 있는 새로운 뜻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 글자 알고 있을 겁니다. 음은 명이에요. 상관없죠? 석, 구? 전혀 상관없습니다. 석, 구, 명 다 다르죠? 근데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뭐죠?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름을 부르죠? 이름명입니다. 선생님, 전역이랑 입이랑 뭔 상관이 있죠? 이걸 이제 스토리를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이제 전기가 없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가 저물게 되면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촛불도 있고 뭐 횃불도 있고 있었겠지만 하여튼 저녁에는 사람들을 부르기가 어려워요. 보기도 어렵고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니까. 특히나 달이 없는 저녁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녁에 누군가를 불러야 할 때 뭘로 부르죠? 입으로 부르죠. 아무것도 안 부르는 집 앞에 가가지고 친구랑 놀고 싶어 땡치라 놀자 하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저녁에 입으로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저녁과 입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새로운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은 전혀 상관없고 소리는 상관없고 뜻과 뜻을 합치되 이 둘과 어느 정도 연관성 있는 새로운 뜻으로 합쳐졌다 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만 보면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으니까. 다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글자입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지만 하나씩 그냥 해볼게요. 자, 이거는 여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들 혹은 뭐 남자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합쳐지면은 어떤 음. 근데 음은 사실 중요하지 않죠. 둘 다 연관이 없겠죠. 이건 호입니다. 호.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신 뜻은 얘랑 연관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아는 사람도 있겠죠? 이거 뭐죠? like의 뜻. 조을. 호불호 할 때 바로 이 호불호죠. 여자와 남자. 어느 정도는 유추 가시죠? 그쵸? 여자와 남자.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성이라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라이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를 합쳐서 좋다라는 연관성 있는 새로운 뜻을 가져온 게 바로
이 회의의 방법입니다. 한 개만 가볼까요? 아주 간단한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이거 뭐죠? 나무. 음은 목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나무. 자, 이거 음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림. 필요 없어요. 자, 나무랑 나무가 두 개 있으면 어때요? 그쵸? 숲풀. 자, 오랜만이지? 나무랑 나무가 합쳐졌어. 하나 있을 때는 나무지만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숲. 이런 방법이 바로 회의라는 방법입니다. 뜻과 뜻을 합쳐서 연관성 있는 새로운 뜻을 만드는 것. 하지만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방법으로는 글자를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 조건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이 글자를 더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합치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뜻이 연관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상형도 아니고 지사도 아니고 회의도 아니고 그 다음 형성입니다. 형성. 그냥 이 형성의 뜻 자체는 크게 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모양과 소리인데, 그러니까 의미를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합치는데, 모양을 합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소리를 따왔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전에 뜻과 뜻을 합친 게 해서 뉴뜻 지사라면 아니죠. 회의죠. 형성은요 더 간단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한쪽에서는 뜻만, 한쪽에서는 의미만 가져와요. 소리만.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이거 소리입니다. 소리. 음이죠. 잘못 썼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한 글자는 뜻만, 한 글자는 소리만 가져와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요 글자를 거의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한자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대로 있고 계속 이제 다른 애들만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저기 나중에 결혼 매칭 회사에 갔는데 내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막 돈도 많고 막 잘나고 막 키도 크고 막 돈도 막 이쁘고 막 그래가지고 남은 가만히 있고 이 파트너들만 계속 바뀌는 거야. 계속. 이게 바로 형성입니다. 이게 바로 형성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한자,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 한 90% 가까이가 이 형성의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봐서는 잘 모르니까 직접 합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넘어가자. 첫 번째 글자는요. 여기서 버릴 게 없습니다. 한쪽에선 의미고 한쪽에선 뜻이기 때문에 자, 요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패라는 글자입니다. 요건 제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선 음을 가져오고요. 둘 중에 하나에선 뜻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의 음을 알면 나머지 뜻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걸 음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의 음은 제예요. 그럼 이 글자의 뜻, 의미는 뭐와 연관성이 높을까요? 자, 패와 제를 합쳐서 의미 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뭘 가져온 거야? 제를 가져온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뜻은 의미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여기선 이 글자에서는 얘만 가져온 거야. 음만. 뜻은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그쵸? 여기는 음이 필요 없어요. 패라는 음은 버리고 조개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새로운 뜻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글자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은 있겠지만 이게 왜 이거지? 싶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조개라는 게 조개 껍질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옛날에 약간 화폐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왜냐면 보면 반짝반짝하잖아. 그래서 뭔가 좀 이뻐 보이니까 귀금속처럼 그런 있었다고 하고요. 맨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엽전 같은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처음의 모양은 이 모양이 아니고 이런 조개 껍질의 모양이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동전들이 처음에는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해서 이 조개라는 것은 뭔가 금전적인 것, 가치가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해서 이 글자의 뜻은 제주가 아니고 제물입니다.
재물, 가치가 있는 재화할 때 재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가 합쳐지는데 한쪽에서는 재라는 음만 가져왔고요. 한쪽에서는 조개와 연관되어 있는 새로운 뜻인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형성의 방법이에요. 다음 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요건 조금 더 쉽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름 명자 약간 비슷한데, 자, 여기 나오는 글자는 다 알죠? 우리 썼으니까.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입니다. 여기서는 이 문 아닌 거 알죠? 여기서 뭐죠? 도어죠? 자, 이거는 귀. 우리가 이, 비, 인, 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귀, 이, 코, 비, 그리고 인 할 때 이 목구멍을 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코랑 귀랑 목구멍, 우리가 얼굴에 있는 기관지를 검사하는 곳이 이, 비, 인, 후가입니다. 여기에서 합쳐져서 여러분들 이 글자도 책 우리 안 썼나? 안 썼군요. 간을 썼군요. 이 글자의 음은 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가져왔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게 필요가 있어요? 도어가? 도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귀가 있습니다. 그럼 귀와 연관되어 있는 뭔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 글자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 이제 문이 왔지만 귀, 그러니까 문 앞에서 무언가를 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몰래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뭐 엄마 아빠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봐야 돼. 뭐 예를 들어 너희들이 뭐 외박을 하고 왔어. 근데 집에 이제 안에 엄마 아빠가 화나서 막 하고 계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에다가 귀를 확 대고는 거죠. 엄마가 화가 났나? 아빠가 화가 났나? 바로 그 용도의 문입니다. 바로 이게 형성의 방법입니다. 좀 더 해볼까요? 교과서에 나온 걸 모두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글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뜻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요 글자는 뭐 알죠? 나무, 이건 사길교입니다. 알죠? 여기까지? 자, 이 글자는 사실 거의 다 압니다. 왜? 우리가 이걸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 할 때 그 교거든요. 학교. 그래서 이 교자가 그대로 오고요. 나무가 학교라는 뜻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됐어요.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글자라는 건, 문자라는 건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수천 년에 걸쳐서 뭔가 뜻이 조금씩 변해왔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뜻에 이제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겨져 있는 기록으로 보면 처음에 이 나무에서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첫 번째 나무에서 보통 이렇게 나무로 옛날에 이렇게 의자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근데 의자가 좋은 의자가 아니고 형벌을 할 때 우리가 뭐 곤장을 때린다든지 그런 걸 만들 때 이 형벌 의자 같은 그런 뜻이 있었대요. 그럼 보통 형벌을 치르는 곳이 보통 어떤데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관청, 그러니까 파출소, 뭐 경찰서 이런 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청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 집행을 하는 조금 더 높은 단계가 뭐죠? 공무원, 집행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뭐 해요? 가르치고 뭔가 바꾸게 해주잖아요. 개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있는 학교라는 뜻으로도 확장이 되었다라는 이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목자와 사기 교자가 합쳐져서 학교라는 새로운 뜻을 만들고 음을 그대로 교로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의 방법은 한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뜻을 가져와서 새로운 글자를 만든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요건요. 집, 호, 우리가 백이호 하는 그 호수 할 때 그 호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 이게 제일 더 많이 쓰죠. 이거는 모방입니다. 모라는 건 이렇게 네모져 있다, 각이 져 있다, 그 모입니다. 마른 모, 볼모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바로 방자가 되었습니다. 방은 여러분들은 알죠? 룸. 자, 그래서 여기서 음을 이제 가져왔죠. 그러면 이제 집과 관련되어 있는 방, 홈 아니면 하우스 둘 다 룸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든 글자가 바로 형성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한자 90% 이상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21페이지 단어의 짜임 수식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술관계를 배웠었죠? 주술관계는 단어 중에서 어떤 아이는 무슨 역할을 하죠? 주인의 역할을 하고 어떤 아이는 서술자의 역할을 해서 주술관계라고 했는데요. 여기선 수식, 그러니까 수식을 해주는 애, 그러니까 꾸며주는 애가 수식어가 되겠죠? 단어를 만들 때 꾸며주는 아이. 역시 이것도 뭐 서술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꾸밈을 받는 말, 피수식어. 피라는 건 당한다는 소리잖아요. 수식을 당하는 겁니다. 수식을 당하는 거. 우리말로 하면 좀 어색하지만 영어 배우셨으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수식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꾸밈을 받는 말과 꾸며주는 말이 결합한 관계를 바로 수식관계라고 하는데요. 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랑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약간 조금 다릅니다. 예를 한번 보시면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주인 주자고요. 그냥 사람이죠. 사람인. 여기서 음뜻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꾸며주는 말,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애와 꾸미를 받는 말, 주인공이 누구냐. 일단 주인공이 누구냐를 먼저 찾는 게 낫겠죠. 주인이 주인공일까요?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물론 주인이라는 뜻 자체에 이제 이인이 사람이 있으니까 주인이니까 되지 않을까? 근데 주인이 사람 같은 거보다는 사람이 주인인 것 같은 게 더 낫죠. 그쵸? 어색하지 않죠? 그러니까 피플이 있고 이 피플이 주인이야. 오너가 되는 거야. 오너 피플이 낫지. 오너인 이거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쵸? 사람이 주인이 메인이 되는 거고 피수식어가 되는 거고 주인이 사람을 꾸며주는 겁니다. 주인된 사람, 그러니까 주로 있는 사람, 주인공인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이게 바로 수식관계고요. 하나 더 해보면 이거는 이제 이게 객입니다. 객. 손.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냥 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높임말까지 포함해서 손님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 놀러 오는 사람들, 집에 이제 오는 사람들 손이라고 했습니다. 손. 그러니까 손자의 손이 아니고 그냥 손이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잘하는 건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뒤에 나가면 알겠지만, 이제 뭐 아들자, 아까 전에 뭐 남자자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존칭이라는 뜻도 있어요. 뒤에 이제 지겹게 나올 바로 이 사람 누구죠? 공자. 공자의 이름이 성은 공이고 이름은 자일까요? 아닙니다. 성은 공이 맞아요. 이름은 니예요. 니. 이름은 그러니까 성이라 하면 공니입니다. 근데 옛날 어른인데 또 이 제자가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야야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겠어요? 상이나 하나 부르겠어?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뭐 한문 선생님이 그러지 한문 뭐 안 그러잖아요. 똑같이 어떤 사람을 높여주는 말을 공자, 그러니까 자라고 이제 표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로 끝나는 사람들 있죠. 맹자, 순자, 고자 이런 애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전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도 있고 자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자는 존칭입니다. 해서 손놈이 아니고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온 놈이 아니고 놀러 온 분 해서 객자는 손님이라는 뜻이 되고, 그럼 여기서 주인공은 뭘까요? 그렇죠? 얘가 되겠죠. 존칭. 손님이긴 손님인데 어떤 손님? 중요한 손님. 중요한 놀러온 사람 해서 손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받는 말,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겠죠. 자, 객자에서 그리고 이 뭔가 놀러오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자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수식관계라고 하고요.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지 뭐 수식관계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어쨌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본문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자도 다 우리가 배운 거예요. 해석 순서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주, 사람인, 산, 윗상, 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주인, 사람. 근데 아까 전 이제 주인이라는 건 그냥 주인 되는 사람, 어떤 곳에 이 메인이 되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했죠? 해석을 해보면 주인은 산 위에 산하고래요. 이게 뭔 소리야? 주인은 산 위에 산하고라는 건 산 위에 산이 있고 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쵸?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본문이 어떤 게 좀 담겨 있다라고 했죠? 약간 해학과 위트, 약간 유머러스 하면서 조금 웃긴 언어 요의의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있습니다. 그럼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뭐 이거 풀어볼게요. 이 문장을 넌센스라고. 넌센스 뭔지 알죠? 주인이긴 한데 주인이 이거래, 이거.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글자의 뜻도 알고 하는데 의미가 아무래도 연결이 안 돼요. 그럴 땐 제일 단순한 방법이 뭘까? 그치? 오늘 지금 우리가 뭐 했어요? 글자를 합쳤잖아요. 합쳤지? 그럼 얘도 한번 합쳐봅시다.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되겠지. 이건 이렇게 합치면 안 되겠죠. 그쵸? 그쵸? 그럼 산 위에 산이 있대요. 힌트가 됐네. 산 위에 산이 있네. 이거 무슨 많이 본 건데? 그치?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글자였나요? 맞죠? 제가 그 획순 맨날 이렇게 까먹어가지고 이거였나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 이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주인은 출하고야라는 거예요. 출했다는 거 뭐야? 나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을 보면 주인은 제가 이걸 안 썼네요. 그냥 써보면 주인은 산상산했다는 건 출하고는 곧 바꾸면 나갔고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트 있게 풀이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뭐야, 저 사람이 뭐 말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그러네. 근데 이해하면 아우, 이 사람 되게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객자, 금방 나왔던 손님. 손님은 구중구래. 요거 약간 다르네. 위에가 아니고 중이래. 가운데에 있다는 건 인의 뜻이겠죠? 안에 들어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구가 있고요. 안에 구가 또 있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글자 같은데? 그쵸? 이거 돌아올회입니다. 그럼 손님은 뭔 소리야? 아까 주인 어디 갔다고 했어? 나갔다라고 했고 손님은 어디 있어? 오다 라는 뜻입니다. 구중구, 입 속에 입이 있다는 건 네모 안에 네모가 들어갔다는 소리고요. 곧 이것을 글자 한자로 풀어보면은 돌아올 해, 손님은 돌아가네, 돌아오네, 돌아왔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데 손님만 돌아온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똑같은 글자 그냥 아주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사실 뭐 주인은 나가고 손님은 돌아오네. 근데 이거를 글자를 쪼개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풀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맨날 갓에다가 이렇게 막 쓰고 외국 사람들은 안 되고 그렇게는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풍자와 해학, 위트들도 있고 재밌는 문장들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본문은 끝났고 제가 그 2단원이었나 2차시였나 3차시였나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부수라는 게 매 단원에 그 한자 깊이보기 2번에 항상 들어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부수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고 낯설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학교에 보통 한자 사전, 자전이 있어서 그걸로 직접 찾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지금은 한자 사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 학교에 없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잘 안 써요. 왜냐? 스마트한 세상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저희 때는 한자 사전이 이제 그 인터넷으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자 사전을 찾으려면요. 처음이니까 당연히 한자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문장을 보는 게 아니고 한자만 하루 종일 찾습니다. 자전으로. 그러니까 한 문장을 보려면요. 다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다 찾아야 되니까 몇십 분씩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간단하게 펜으로 쭉쭉쭉쭉 그으면 됩니다. 아주 좋은 세상에서 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스라는 게 이제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부스는 간단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상형회의 시사 형성의 방법으로 글자를 수만 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글자가 이렇게 너저분하게 막 이렇게 막 널려 있어요. 그럼 얘들을 나름대로 정렬, 카테고리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카테고리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스탠드. 스탠드 하든가요? 모르겠습니다. 기준. 알죠? 자, 스탠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글자가 바로 얘입니다. 보스. 여러분들 기준이 된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송양중학교가 있죠? 송양중학교는 어떤 기준에서 지금 여기 우리 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정부에 있는 수많은 수십 개의 중학교 중에서 중학생들 중에서 송양중학교라는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 1000명 가까이가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죠. 그렇죠.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3학년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몇 반이죠? 각 반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9반이라고 합시다. 9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9반인 애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뭐 1분단, 요즘 분단 안 쓰죠? 뭐 모든 조, 뭐 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이 되는 글자가 바로 부수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자들 위주로 이제 제가 찾아온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너저분하게 글자들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글자를 정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준이 되는 부수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수들에 맞게 찾아서 분류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글자. 자, 부수는 이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 자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글자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뭐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들어있는 글자들 찾으면 되겠지. 그렇죠? 몇 개가 보이죠 지금? 뭐가 있죠? 그렇죠? 글자사. 우리가 배웠던 거. 글자사. 숨어버렸네. 두 번째. 개. 손할 때 또. 그렇죠? 여기. 이제 얘가 이제 왼쪽의 붓으로 오면 이렇게 모양이 약간 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붓은 뭘까요? 뭔가 좀 익숙한 글자들이 뭐가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여기 나무 이동했고요. 다음. 이건 알죠? 근본본. 조금 이동하면 이건 안일미. 위가 긴 건 뭐라고 했지? 끝말. 네 번째. 이 성을 가진 사람 많죠? 오얀미, 성시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고 이쪽 아닐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이겁니다. 다음. 이제 남은 것 중에서 뭔가 익숙한 게 또 보여요. 그죠? 그죠? 보이죠? 다음은 우리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말씀 on. 다음. 계산할 때 그 개. 그리고 이게 훈인가요? 훈. 그리고 기록할 때 기. 자, 그럼 나머지 뭐죠? 뭔가 배운 게 있죠, 우리? 눈목. 이게 눈목이 숨어 있었네요. 눈목이 있고, 그리고 별성, 볼칸, 소로산.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요 아이들을 바로 부수라고 합니다. 수많은 한자들 중에서 기준이 되는 글자가 바로 부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수는요, 상형 글자들,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 때 맨 처음 시작이 된 글자들이 많고요. 우리들은 잘 모르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기준이 되는 글자로 하기 애매한 이런 애들도 다 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수 중에서도 이렇게 글자 획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수라고 해서 반드시 간단한 글자, 획수가 적은 글자다라는 거는 좀 아니고요.
아무래도 우리한테 좀 익숙한 글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수가 기준이 되니까 그만큼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수는 이렇게 214자가 있다. 그리고 요거를 기준으로 요 아이들과 연관되어 있는 애들이 쭉 이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한자를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찾아볼 겁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을 이용해서 직접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네이버 접속, 그 다음에 사전 탭으로 이동, 한자 사전 이동, 필기 인식기에 찾고 싶은 한자를 쓴다.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여기 즐겨찾기를 해놓긴 했는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전 탭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영어, 한자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여기 한자 사전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한자 사전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으로 찾고 싶으면 가 쓰면은 이제 가와 연관되는 게 쭉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예 음도 뜻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필기 인식기에다가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금방 배웠던 글자 중에서 하나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 자자를 쓰고 싶습니다. 최대한 원글과 똑같이 해서 하면 요것과 비슷한 걸 이제 자동적으로 찾아주죠. 그럼 그 중에서 여기 아들자를 찾으시면 여기 글자 모양이 나오고요. 밑에 총 획수가 나오죠. 제가 어떻게 썼죠? 하나, 둘, 셋. 그래서 3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어 발음도 나오고 획순 보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획순을 이렇게 써줍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밑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글자 하나에 한자 하나에 한 개의 뜻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17개 이거 많은 거 아닙니다. 보통 다 이 정도 있어요. 아들 뜻 있죠. 자식 첫째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매 할 때 남자 사람 당신 경칭 우리 금방 했었죠. 공자 맹자 스승 열매 이자 자기 이름 전미사 어조사 번수 어마어마합니다. 단어 뜻풀이도 쭉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이 글자의 어원이 나오죠.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 상형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여기 설명이 나오고요. 자원이라는 건 이 글자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그때 지사하면서도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 요게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다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글자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모르는 글자가 있으시면요, 뭐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복사 붙여넣기 되는 글자가 있으면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르는 글자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다 해봤으니까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실력 따지기 교과서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다음 상황을 가리키는 한자를 찾아 적어보자. 밤이 되면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고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생겨난 글자이다. 어두운 밤에는 말소리를 듣고 사물을 가리키는 이름을 불러야만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 딱 나오죠? 뭡니까? 그렇죠. 어두운 밤에 나이트에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불러야 돼. 입으로. 그래서 이거 합치면 이거 아니죠? 이거죠. 초록색이 위에 아래에 있고 바로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이라는 글자입니다. 그쵸? 자, 두 번째. 다음 두 글자의 부수와 한자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이거 부수나 뭔지 모르는데? 하면 어떻게 뭐라고 했지? 그치? 찾아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찾아봅시다. 자, 필기인식기 여시고 써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나오죠? 여기? 이 글자. 방방. 여기 부수 보려면 뭐라고 했죠? 여기 들어가시면 부수가 뭔지 알려줍니다. 여기 지포자가 부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동해서 써보지요. 부수는 지포. 아이고. 부수는 지포. 한자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아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집에
이제 이 방이라는 음은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고, 집에 뭔가 뭐 이렇게 아까 전에 모 방이었으니까 이렇게 뭔가 네모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집 안에 있는 네모칸 방,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두 번째 있는 이 글자 역시 우리가 부수를 안 배웠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 찾아보면 되죠? 찾아봅시다. 인식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쵸? 쓰시면 들을문 검색하면 부수는 여기 있네요. 부수는 귀이 듣다. 맨 처음에 나오죠. 제일 많이 그러니까 이건요. 이 순서는 거의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게 위로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식견 있는 사람인 것보다는 듣다라는 뜻을 제일 많이 쓴다는 소리입니다. 자, 부수는 귀입니다. 문일 줄 알았는데 귀이에요. 자, 귀이가 부수가 되는 겁니다. 한자의 의미,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문에서 귀로 듣는 것. 그래서 귀로 듣는 것. 그래서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겠죠? 다음 활동해보기. 아닌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이름 중 한 글자를 선택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찾아보자. 금방 이제 부수를 찾는 것도 배우고 한자를 검색하는 것도 찾아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 혹은 동네 혹은 구 혹은 뭐 시 다 좋습니다. 의정부 시를 찾아봐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민락동이 제일 많겠죠, 그쵸? 민락동 혹은 뭐 의정부동 아니면 가능동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 동 혹은 이제 그 아파트 단지라서 요즘엔 단지를 이제 무슨 마을 땡땡 마을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혹은 우리 학교 이름을 찾아봐도 됩니다. 우리 학교 이름 송양이죠, 송양. 그 송이 무슨 송인지 양이 무슨 양인지 찾아보시고, 아, 우리 학교가 이런 뜻이 있구나 라는 걸 직접 찾아서 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써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4차 시 출석 체크 하실 때 제가 문제 평가 문항 중에 아마 마지막으로 낼 겁니다. 마지막 문항에 이 내용을 써보라고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의정부를 찾았으면 의정부가 무슨 뜻인지, 송양중학교를 찾았으면 송양중학교, 단지 이름 찾았으면 무슨 마을이 어떤 뜻인지를 찾으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차시죠? 4차 시 수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5차신가요, 이게? 5차, 4차신가요? 5차신가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서 상형지사회의 형성 글자를 만드는 방법은 전부 다 배워봤고요. 다음 4단원 신선은 산에 사는 사람이고 부터는 주로 스토리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1번, 2번, 3번 단원이 조금 재미없고 지루한 단원인데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조금 더 제가 컨텐츠를 다양하게 이야기도 많이 준비해서 조금 더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